네,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잠깐 이거 사진 좀 가져오느라고 잠깐 취소를 했습니다. 자, 일단 왓슨과 크릭이 세 번째로, 자, DNA를 발견한 것도 우리가 귀합적 탐구 방법의 예시인데, 자, 보자. 자, 왓슨과 크릭이 어떤 걸 했냐면, 자, 일단은 왓슨과 크릭이 처음에 봤던 게 X선 회절 사진을 봐요. X선 회절 사진을 봐서, 물론 뭐 샤가프라던가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지만, X선 회절선 사진과 그 다음에 DNA의 화학 성분 이런 것들이 이미 밝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염기의 비율, DNA 염기 비율, 이게 샤가프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것저것 관측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DNA가 이중나선 구조더라라는 거를 알아낸 겁니다. 그게 왓슨과 크릭인데, 자, 내가 굳이 이 사진을 지금 왜 갖고 왔냐면, 자, X선 회절 사진 있지? 요게 요 사람 거야. 요 사람 거야. 요 사람 거. 확대. 자, 요분 건데, 자, 봐라. 얘들아, 요 사진이다? 요거? 요 사진을 혹시 보고, 요거 보고, 이게 지금 X선 이렇게 딱 있잖아? 요게 지금 정사형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정사형 뭐 안 배웠겠지, 아직? 자, 어쨌든, 자, 정사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자, 요 사진을 싹 보고, 왓슨과 크릭은 뭘 발견했다? 아, DNA가 이중나선 구조구나 라는 거를 발견을 한 거야. 알겠지? 발명이 아니고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원래 이 사진을 누가 찍었냐면, 여기 보면은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엑스레이로 DNA를 찍어낸 사람이에요. 알겠지? 근데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받지 못하고, 실제로 이거를 이중나선이라고 증명해낸, 이제 그걸 계산해냈던 왓슨과 크릭만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노벨상을 받아요. 한 명 더 받았지만. 알겠지? 자, 여기 보면은 로잘랜드 프랭클린은 obtained this X-ray diffraction pattern which triggered the idea that DNA was a helix. 헬릭스가 나선이란 뜻이야. 나선. 알겠지? 자, 그냥 결과적으로 뭐 내가 해석 안 해줘도 되잖아. 그래. 어쨌든 엑스레이의 그 구조를 찍어서, 그 이제 엑스레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DNA를 찍어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트리거를 방할대를 당겼다, 즉 모티브를 줬다는 소리예요. DNA가 나선 구조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모티브를 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팩트입니다. 확실히 그렇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대상으로 좀 여성 과학자들이 아직은 입지가 좀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아직은 남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서양에 많았던 때라서, 그래서 노벨상을 받지 못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요 그림을 보고 나는 생각 못해요. 물론 이분은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니까 이분은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왓슨과 크릭도 굉장히, 나는 그때는 이 사람이 했던 거를 왓슨과 크릭이 날로 먹었다 생각을 했는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자, 이거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관측하기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이미지를 가져왔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자, 이제 네 번째로 이번에는 구다리 관측한 침팬지가 있어요. 자, 구다리 침팬지는 뭐냐면 침팬지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행동을 쭉 관찰을 해봤더니 침팬지들은 공통적으로 뭘 쓰더라? 뭘 쓴다? 도구를 사용하더라 라는 거를 발견한 게 구다리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하는 게 구달의 침팬지에 대한 얘기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한 얘기를 다룬 거야. 자, 여기부터,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은 예시를 우리가 4개를 다뤘습니다. 그지? 이렇게 4시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이제 세 번째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걸 할 건데,
자, 연역적 탐구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특징이 혹시 방학교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겁나 두껍게 써야겠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가설이야, 가설. 너무 두껍게 썼나? 가설이 가장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아, 연역적 탐구 방법에 뭐가 있다? 가설이 있다, 가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뭐부터 한다? 똑같은데 관찰하고. 너무 덥다. 자, 일단 관찰을 하고, 관찰을 하다 보니까 뭔가가 문제인식이 되는 거야. 문제인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설정한다?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거, 가설을 설정합니다. 오케이. 자, 가설을 설정하고 나서 이제 탐구를 설계하는 거야. 아까는 가설이 있었어, 없었어? 비납작 할 때는 없었습니다. 이번엔 탐구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탐구를 수행해서 결과를 보는 거야. 자, 이제 결과를 분석했어. 결과를 분석했더니 만약에 가설이 옳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설이 옳지 않으면 가설이 옳은 경우가 있을 거고 가설이 옳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가설이 옳지 않은 경우는 기각시키고 다시 새로운 가설을 설정해야 돼. 아,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하고 새로운 가설을 설정해야 되고, 만약에 가설이 일치하면 드디어 결론을 도출하고 이거는 뭐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는 결론 도출까지 무조건 하는 거고, 뭐 일반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학설을 만들어내는 거. 이제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고 학설을 만들어내는 거야. 너네들이 알고 있는 무슨 설 이런 건 전부 다 학설이겠지, 그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요 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어떻게 되는 건지 관찰, 문제인식하고 가설 설정하고 탐구 설계하고 수행한 다음에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가설이 옳지 않으면 기각시켜서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이 옳으면은 결론 도출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반화를 시키거나 학설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가설의 특징, 요 가설에는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야 돼. 자, 가설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예측 가능해야 돼요. 예측이 가능해야 돼. 그래야 가설을 세우지 일단. 두 번째, 예측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검증이 돼야 돼요.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이게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검증이 가능하면 무조건 그 가설은 옳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야. 방금 내가 가설이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설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요게 가설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요게 연역적 탐구 방법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요쪽을 조금 자세하게 볼 거야. 어디를 볼 거냐면 탐구를 설계하고 탐구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뤄봅시다. 자, 일단 탐구 설계. 탐구 설계랑 수행인데, 자, 일단 첫 번째 대조 실험. 대조 실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건데, 이 대조 실험은 크게 뭐가 있냐면 실험군과 대조군이 존재해야 돼요. 자, 실험군은 뭐냐면 실험 조건을 인위적으로 바꿔준 거야. 근데 얘들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에 대해서 어떤 동물이 어떤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했어. 그러면은
A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든 동물이 어때야 되겠어? 뭐 예를 들어 동물이 A, B, C가 있어. 그럼 얘네가 A에 대해서는 달라야 되겠지. 그지? 근데 나머지는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요거 이따 다시 얘기할 거야. 이따 예시 나와야 이제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예시가 나오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대조군은 변화가 없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실험군은 한 가지고 대조군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한 개는 실험군으로 놓고 얘만 바꿔주자. 뭐 예를 들어서 A를 접촉한 A를 접촉한 동물이 있고 A를 접촉하지 않은 동물이 있다면 나머지 뭐 온도라던가 아니면 걔네의 다른 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똑같아줘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너네는 그래서 실험에서 누가 실험군이고 누가 대조군인지를 찾을 수 있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실험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어떻다? 변화를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실험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대조군으로 놔둘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됐지? 자, 이건 별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변인이라는 게 있어. 변인이라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요 실험군, 대조군에 있었던 그 변화 요인들 있지. 걔네들이 전부 다 변인들이야. 근데 이제 변인들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어요. 종속변인은 별게 아니야. 그냥 실험 결과야. 그냥 실험 결과인데 독립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구분을 하고 조작변인은 기본적으로 가설 검증을 위해서 변화를 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통제변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지해주는 변인. 자, 실험군과 대조군은 얘는 뭔가를 주네, 얘는 뭔가를 안 주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제 조작변인의 차이라고 보는 게 좋지. 조작변인은 다른 거야. 근데 통제변인은 얘네들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뭐 아까 A를 접촉하네, 얘가 접촉하네, 얘가 접촉 안 하네라고 하자. 그럼 요 A라고 하는 거는 조작변인인 거고 A를 접촉한 건 조작변인인 거고 아까 뭐 온도는 일정해야 된다고 했지. 얘네 둘 다 온도는 똑같아야 돼. 이런 것들이 통제변인인 거야. 알겠지? 요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따가 다시 우리가 이제 예시를 할 때 예시를 다뤄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잠깐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네 번째 이제 연역적 탐구 방법의 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